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성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는 것은 저도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잘못하거나 죄를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일에 휘말렸다는 자체가 그리 달갑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알릴 수도 없었고, 그 사람에게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며 공감할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저의 직업 윤리에는 어긋나지만 저도 교사이기 전에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선생님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익명을 빌려 제 사연을 보내보고 조금이나마 제 마음의 위안을 받을까 합니다. 20대 젊고 찬란한 그 시절, 저는 평생의 고생을 다 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탓에 대학을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어린 나이에 직기 있는 저는 중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도 대학 생활이라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선생님의 꿈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저는 힘든 수능 생활의 보상으로 교대에 합격하게 됐었어요. 막상 합격까지 해놓고 보니 등록금과 학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가진 꿈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냈는데 돈이 없어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시작조차 해볼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라 생각되었고 평생의 한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가며 대학을 다닌다는 게 몇 년이 걸릴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바라던 꿈을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시작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하여 집안 형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가족들의 기대와 부탁을 저버리고 제 욕심을 부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반대하는 대학 진학을 한 저는 학비, 교재비,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벌어서 학교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음 놓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열심히 코피나게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보태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면 힘들겠지만 대학 생활 4년을 누구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대학을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죠. 대학 생활은 고등학생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보다 머리 좋고 여유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죠. 머리 좋고 집안에 여유까지 있던 친구들은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할 때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들과 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잠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로 몸을 축내다 보니 한창 팔팔하고 어린 저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무리다 싶었던 저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1년 학비와 생활비를 벌게 되었죠. 제가 선택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기특하다, 대견하다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대견하다는 말은커녕 괜한 욕심을 내서 뻔한 결과에 미련을 부린다는 수군거림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체력에도 도끼를 품고 더 악착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대학 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곤 다행히 문제없이 생활하던 저는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스스로 대견하다고 지켜 세웠지만 가끔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제 현실에 비관하기도 했죠. 제가 휴학해서 학비다, 생활비다 돈을 버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벌써 졸업해서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아니면 누군가는 유학에 해외여행을 하며 자기 개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왜 다 잘 되는 친구들만 눈에 들어오는지 세상 모든 고생은 저 혼자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다며 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지만 이미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침 나타나준 그 사람이 제 구원자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제가 당시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에서 마주치는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사장님인 줄도 몰랐어요. 많이 보더라도 30 초반이 될까 하던 젊은 남자였는데 나이 지긋한 우리 회사 사장님과 아우동생하며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많이 놀랐었죠. 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젊은 나이에 사장의 위치까지 있을까 싶었습니다. 20 중반,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적은 시급을 받으며 회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제 처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대단한 사람이다, 부럽다,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회사로 찾아올 때마다 커피를 내어드리는 것 말고는 따로 마주칠 일도 말을 섞을 일도 없었으니 우리의 인연은 딱 거래처 사장과 거래처 아르바이트생까지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하게도 저는 다른 일터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었어요. 그것도 하필 제가 가장 곤란한 상황에서 말이죠. 퇴근 후 평일 오후에는 24시 카페에서 일을 하던 저는 주말 새벽 근무를 자원해서 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카페는 번화가에 있어 늦은 시간까지 술에 취한 진상 고객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두쇠 같은 사장님은 어차피 새벽에 오는 손님도 많이 없다며 그 시간에는 직원 한 명만 근무했고 그게 바로 저였죠. 새벽 근무라 시급이 다른 시간보다 높아 좋았지만 여자인 저 혼자 하기에는 밤에 무섭기도 하고 취객들 상대로 씨름을 하다 보니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급 말고도 평소보다는 손님 없는 한적한 시간대라 홀로 카페 카운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죠. 편하게 책상 앞에서 앉아 공부를 할 여유가 되지 않던 저는 언제나 시간을 쪼개고 쪼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오곤 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오시면 바로 응대를 하였기에 사장님께서도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새벽 근무 때도 저는 카운터 앞에 공부할 책을 펴놓고 짬을 내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매번 제 공부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 손님이 오셨어요. 한 번도 공부에 눈이 팔려 손님 응대를 못한 적 없었고 오히려 젊은 학생이 일하며 공부까지 한다고 나이든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그 손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매번 일터에 와서 쉽게 돈을 벌어 간다며 저에게 트집을 잡던 유일한 손님이었어요. 거기다 이번에는 술에 잔뜩 취해 와서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손님 오시는데 말이야. 책이나 들여다보고. 네가 공부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냐? 아이, 그렇게 잘났는데 왜 여기서 커피나 타고 있어? 재수없게. 야, 커피나 한 잔 타와. 손님, 뭐로 드릴까요? 커피 몰라? 커피 말이야. 다짜고짜 삿대질의 막말까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손님에게 겁을 먹었지만 괜히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은 제 팔목을 잡아 이끌더니 테이블 옆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옛날 다방에서나 하던 짓을 술 먹고 취해 저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하필 손님마저 아무도 없어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와 취객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보아하니 술집이랑 카페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너는 뭐냐? 네가 여기 사장이야? 아니면 얘 서방이냐? 이것들이 쌍으로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내 돈 주고 커피를 마시든 술을 마시든 네가 뭔데 회방이야? 좋은 말하면 못 알아듣지? 경찰 부르기 전에 가시라고요. 안 그러면 이대로 같이 경찰서 가보실까요?
놔 이거! 놓고 이야기하라고! 저를 도와주신 분은 바로 거래처 사장님으로 뵙던 그분이었어요. 저를 알아보고 도와주셨는지 그저 여성 종업원에게 소동을 벌이는 취객을 저지하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한 우연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곤욕을 피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 시간에 나타나 취객을 저지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무슨 상황을 당했을지 몰랐으니 말이죠. 심지어 그 일로 놀란 저를 진정시켜주며 이후에 다친 곳이 있을 줄 모르니 도움을 주겠다며 자기 명함을 줬죠. 저는 그 남자의 이름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진양. 그게 그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사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정도 일로 끝나게 됐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뭘.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시죠? 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사장님이 괜히 저 때문에 곤란하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혹시 그 취객이 문제를 삼으면 제가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저 아저씨 완전히 취해서 아마 내일이면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문제 생기면 그땐 정말 경찰서를 가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래도 괜히 저 때문에 번거롭게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낯이 익은데? 당연히 진양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또 그게 섭섭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저 그 회사에서 뵌 적 있거든요. 회사 오실 때 몇 번 뵙기도 했고 커피도 몇 번 타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얼굴이 낯이 익다 했어요. 근데 나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라서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미안해요. 내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알던 사이구나. 안 좋은 일로 만나게 됐지만, 우리 인연인가 봐요. 잠깐 섭섭했던 마음이 인연이라는 그 남자의 한마디에 사르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감정이 대체 무엇인지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던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손님도 없는 새벽 카페에서 우리는 반가움에 통성명을 하고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럼 영서 씨는 주말에는 여기서 일하고 평일에는 회사 일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평일에 회사 끝나고도 여기서 일해요. 주말에는 새벽 근무 자원해서 일하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영서 씨는 쉬는 날이 언제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리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에게도 듣지 못했던 걱정을 해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진양 씨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창피한 마음 때문인지 주변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사연을 그렇게 쉽게 진양 씨에게 말하게 되어 저 역시 놀라웠어요. 사실 저 휴학하고 학비 버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고요. 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돈 벌어야 해요. 휴학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 나중에 학기 중에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는 큰 돈 나가는 제 공부를 반대하시기도 하고 지원해 주실 형편도 안 되시고요. 그래서 학비랑 생활비 제가 전부 다 벌어야 해요. 또 임용고시도 준비해야 해서 그때 사용할 돈도 저금해야 하고. 저 교대 다니거든요. 선생님 하고 싶어서요. 근데 선생님 되는 꿈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어야 꿈꿀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네요. 사실 지금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조바심도 나고요. 한탄하듯 두서없이 떠드는 제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진양 씨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영서 씨 참 대단하고 멋지네요. 영서 씨 부모님은 영서 씨 같은 딸 둬서 참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꿈이라는 선생님 꼭
할 수 있을 거예요.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잖아요. 그냥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영서 씨처럼만 계속 해오면 분명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응원해 줄게요. 누군가에게 동정도 조언도 아닌 오로지 응원만을 듣고 싶었던 전 처음으로 위로와 응원을 진양 씨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지쳐있던 저에게는 그 말이 몇백의 돈보다 값지게 다가왔어요. 아마 그날부터 제가 진양 씨를 혼자 짝사랑하게 되었을 겁니다. 진양 씨와 저는 그 뒤로 종종 대화를 나누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어요. 물론 진양 씨가 저희 회사에 들렀다가 퇴근길에 저를 태워주시거나 제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오는 시간이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어요. 일과 공부에만 쫓기던 제 인생에 작은 쉼표 같았거든요. 진양 씨와 별것 아닌 이야기들로 웃고 즐기는 시간이 제게는 세상의 짐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보면 볼수록 진양 씨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친절하고 성격 좋은 건 회사에서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대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나이에 벌써 사장이라는 위치까지 있었으니 그것만 봐도 진양 씨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에 더욱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저보다 6살 많았던 진양 씨 눈에는 제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동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감 한번 표현하지 못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로 만족하고 있었죠. 그러다 복학할 시기가 돌아오고 저는 일하던 회사와 카페를 관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양 씨와도 멀어지게 되었죠. 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따로 문자나 전화를 나눠본 적 없는 사이여서 괜히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도 이상해 보였어요. 그렇게 진양 씨와의 시간은 힘든 세상살이를 하는 저에게 짧은 방학 같은 시간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는 진영 씨에게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저녁을 먹자는 얘기에 좀 놀라기도 했죠. 평소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을 약속이었지만 그날은 저도 처음으로 누군가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없는 옷을 고르고 골라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양 씨는 저를 차에 태우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그 고급스러움에 저는 압도가 되어 기가 죽어 있었죠. 그런 제 속을 아는지 진양 씨는 손을 잡아주며 안심을 시켜줬고 우리는 처음으로 사석에서 만나 식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 만나자는 남자의 말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바보가 아니었던 저는 진양 씨가 무슨 말을 해줄지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한참을 별말 없이 식사를 하던 진양 씨는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서 씨, 일 그만두고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그래도 서로 안부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죄송해요. 뭐라고 할지 몰랐고 제가 연락하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나는 영서 씨 연락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먼저 연락하려다 괜히 열심히 공부하는 영서 씨 방해라도 될까 싶었고요. 그런데 혼자 하는 소갈이 더는 못할 것 같아서 말하려고요. 영서 씨, 저 어때요?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요? 처음 받아보는 남자의 고백에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이 제 짝사랑이 끝나고 첫사랑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진양 씨의 고백에 저는 현실도 모두 잊고 고백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두 번째로 큰 욕심을 부려보게 되었죠. 처음 하는 연애였고 짝사랑하던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 안식처 같았던 진양 씨는 제게 모든 걸 해주겠다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만 하면 더 이상 코피 쏟으며 일하지 않아도 되고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는 달콤한 고백에 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진양 씨에게 전부를 줄 수 있을 만큼 깊이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말을 믿을 만큼 순진한 저였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부모님들의 반대나 축하 또한 없었어요. 진양 씨는 20대 시절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 식구들은 애초에 제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었죠. 집안에서 내조를 바라는 남편 때문에 교사의 일은 포기하게 되었지만, 평생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일은 제가 피땀 흘려 노력해 교사가 되는 것과 맞먹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사업하는 남편의 내조를 하면서 진영 씨를 닮은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사랑했고 저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해본다며 제 생일에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고 저를 위해 밤새 병간호를 해주는 남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참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같이 지내다 보니 남편이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외로움이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제가 많이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의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어요. 우리 형편만 도와준다면 둘도 셋도 낳아 기를 자신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부부싸움 없는 다복한 가정이 늘 부러웠기에 이제는 제가 남편과 함께 그런 가정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고 사업 수완이 좋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어쩐지 집에 있는 날도 많았고 골프와 사회인 야구 같은 운동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혼자 꾸리는 사업이 바쁠 줄만 알았는데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있을까 의아했죠. 오빠, 회사 일 많이 바쁜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하더니 요즘 회사는 나가는 거 맞아? 아이, 그럼 당연하지. 잘 되고 있으니까 꼬박꼬박 생활비 갖다 주는 거지. 근데 요즘 일하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되니까. 어제도 모임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회사 일은 대체 언제 하는 거야? 영서야, 사업이라는 게 앉아서만 하는 일이 아니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한정적이라고. 내가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도 다 사업의 일환이고 내 사업의 수완이야. 사업이라는 게 뭐야? 투자와 이익 차출이거든. 그러려면 투자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내가 외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노는 거라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는 섭섭하지. 지금도 정확하게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수입, 수출, 투자를 했고 진행하는 사업 아이템도 주종목 없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사업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니 의문을 가지는 저에게 남편은 그게 다 연관이 있다며 답답해하며 설명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모임 활동도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구나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붙어 지내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모습보다는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서서 도와주던 남편이 딱 1년 만에 제가 100번을 이야기해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전등 한번 갈아달라는 게 뭐가 그리 힘든 일인 건지 남편은 몇 달째 전구를 사오지도 않았어요. 보다 못해 제가 직접 사와 식탁에 올려놓기도 했지만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전등 하나 바꾸는 일도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제서야 남편의 사업에 의문이 들었던 저는 남편의 일들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잘 볼 줄 모르지만 매출 전표와 서류들도 찾아 확인했죠.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남편의 회사는 문제가 아주 많아 보였어요. 물건이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야 하는데 재고가 쌓여 있었고 투자하는 사업이나 판매하는 물건들도 가지각색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사업하냐고 물어보면 딱히 떠오르거나 설명할 단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개인 용도로 하는 재테크와 회사명으로 하고 있는 투자들의 새로운 사업 모두 통장조차 제대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남편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과 진지하게 일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제가 일에 관련해서 입을 떼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오빠, 나도 대충 봤는데 이것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는 적자로 표시된 게 몇 달째고 새로 한다는 사업은 임대료만 나가고 제대로 시작도 안 했네. 영서 너는 뭐가 그렇게 궁금해? 일은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너는 걱정 말고 내 내조나 잘하라 그랬지. 아니 너는 집안일이나 하고 얼른 임신해서 애 키울 생각이나 하면 되지. 아, 왜 그렇게 사서 걱정을 못해서 안달이야. 아, 그리고 계속 나 가르치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라. 나 그런 여자 안 좋아해. 남한테 참견하기 전에 너나 네 할 일 좀 잘해. 임신 준비한 게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자기 일에 지적을 하면 늘 그렇게 발끈해서 제게 인신공격까지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의 끝은 늘 제 탓으로 끝났고 저도 결국 다투는 게 싫어 남편 사업 걱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넉넉하게 남겨주신 유산 덕분인지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거나 돈 걱정해야 할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업 관련으론 남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의 평소 태도가 더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으르고 한량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과연 제가 존경하며 살 수 있을지, 그런 사람을 내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은 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결혼 2년 차에 섣부른 후회는 이르다 생각했는데 더 큰 일이 생기며 후회가 확신이 되었죠. 바람피는 남편들이 그렇게 흔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내 남편일 거라 생각하는 여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정 드라마에서나 봤을 상황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결혼 2년 차 한참 신혼을 즐겨야 할 시기에 외도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죠. 남편이 제게 이상한 애칭으로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생전 처음 부르는 애칭으로 부르던 남편은 새로운 애정 표현일 뿐이라며 무마했지만 저는 그 말이 왠지 더 변명 같고 찝찝했어요. 여자의 감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싶었지만 제 의심이 틀리길 바라며 남편의 뒤를 쫓은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애칭으로 불렀던 것은 정말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어요. 두 사람이 언제부터 불륜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를 알게 된 건 골프 모임으로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아주며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모르는 사람은 부부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대체 뭐 하는 여자인지 누구인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겨우 29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믿고 내 꿈도 포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내게 돌아온 것이 그런 배신이라니. 무엇보다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고 했나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던 저는 유산까지 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뒤를 쫓기 바빠서 정작 제 몸을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잘못이었죠. 생리가 멈추고 하혈을 하는 것을 임신인 줄 모르고 스트레스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유산이 되어서야 제 품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힘들었고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충격에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만 믿고 평생 맡기라며. 근데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한 결과가 이거야? 우리 아기 당신 때문에 잃은 거야.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만 않았으면 우리 그렇게 바라던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미안해, 영서야. 근데 나라고 너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었겠어? 그러게 나 바람핀 거 알았으면 그냥 나한테 따져 묻지 그랬어. 그 작은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자책에 울부짖는 저와 달리 남편은 유산이라는 말에도 큰 충격을 받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와 아이의 유산으로 정신이 나간 저에게 상간녀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간녀가 당당히 저를 찾아왔던 것이죠. 나를 따로 만나자며 걸어온 그 여자의 연락에 저는 그 여자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불장난으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으니 말이죠. 그런데 외도하는 것들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쪽도 다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하거나 숨길 필요도 없겠네요. 우리 사이에 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진양 씨랑 헤어져 주세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게 먼저 아니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헤어져야지. 이제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 얘기 듣는다고 기분이 풀리겠어요? 의미 없는 사과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사실 나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진양 씨가 필요해요. 뭐? 임신? 그래서 나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나는 당신들 때문에 아이를 잃었는데 임신, 이혼. 그래서 더 하는 말이에요. 그쪽 소식은 들어서 유감이지만 당신도 엄마 입장이라면 내 입장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쪽이 이 상황 다 알고도 남편 끌어안고 살 만큼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직 젊은데 지금이라도 깨끗이 잊고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참 대단하리만큼 뻔뻔하고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안에 있는 남자를 데려다 바람을 피워놓고 본처에게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까요? 아니, 유산한 여자에게 자신은 임신을 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다니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상간녀는 자신의 아이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정리를 바란다며 결국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사고가 정지되었는지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이 아파왔습니다. 충격받은 채로 겨우 집으로 왔더니 이번에는 남편마저 제게 이혼을 바라고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정말 잠깐 한눈 판 거라 생각했는데 내 애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버릴 수는 없잖아.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그 사람 배부르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미안.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못 해준다 버텼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둘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정말 못할 짓이었죠. 결국 저만 더 힘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뻔히 아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은 대놓고 밀회를 즐겼고 그걸 참고 두고 보기에는 제가 그리 독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 말에 동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 한참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미련한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신을 차린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대한 많은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아내기로 했죠. 더 이상 남편에겐 털어낼 게 없다는 걸 확인받고서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몇십 년은 거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남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게 합의금과 위자료를 주고 나서 한량인 남편이 상간녀와 꽤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보진 못하지만 무능한 남편이 더더욱 무능해지기를, 그 여자가 불행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혼하고 서류 정리를 끝낸 저는 그날 이후 원룸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결심했던 일이 있었어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늘 품어왔던 선생님의 길을 다시 걷기로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 덕분에 돈 걱정은 없었고 앞으로 마음 놓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시 앉아보는 책상이 어색하고 공부하는 것 또한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부단히 노력한 저는 3년 만에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무사히 정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편을 잡은 지도 벌써 8년째가 되었죠. 선생님이 된 저는 그제서야 제가 늘 바래왔던 행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떳떳해지고 자랑스러워지니 다른 행복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한번 실패한 결혼에 조심스러웠지만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예쁜 아이도 낳았고요.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인데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맡아주시는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옳은 선택의 길로 가게 된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과의 이혼이 딱 10년이 되던 해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지역을 떠난 저는 여태껏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좁은 한국 땅에서 같은 지역에 지내다 보면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것들을 마주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떠났던 거죠. 그런데 그 상간녀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새학기, 제가 새로운 아이들의 담임이 되고 학부모님들 참관 수업을 하며 인사를 나누던 그날, 저는 제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해오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훈이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이가 좀 까불긴 해도 착한 아이예요. 제가 공부는 안 가르쳐도 인성교육은 정말 열심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훈이가 혹시 말썽 부려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에게 아이를 부탁한다며 인성교육을 열심히 시켰다는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상간녀였죠. 그 여자나 저나 보자마자 단번에 서로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누가 봐도 못된 그 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전 남편과의 행동은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가 인성을 입에 꺼내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어머, 지훈이 어머님이 자녀 인성교육에 그리 신경을 쓰신다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지훈이가 어머님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네요. 저를 알아본 그 여자는 교탁 앞에 있는 나를 보고 덜덜 떨었습니다. 무슨 악연이기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하지만 서로 머리채라도 잡기엔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로 만난 이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이렇게 찾아와서 염치 없지만 선생님,
과거 일은 제발 좀 묻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제 와서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정말 염치가 없으시네요, 지훈이 어머님. 글쎄요, 제가 뭘 말할 게 있기나 할까요? 아이가 그 말을 듣는다고 해도 이해나 할지 모르겠네요. 아, 지훈이 아버님은 잘 계시는 건가요? 아버님도 수업에 참석하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아쉽네요. 예전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글쎄요, 무슨 과거를 묻어달라는지. 하긴, 엄마가 상간녀인 건 좀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내가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아이를 걱정하시는 거라면 불륜 저지른 당신에게 달렸지. 너만 잘하면 애한테 비밀 지켜줄게.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그 여자와의 악연이라도 애꿎은 아이에게 화풀이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 교사였고 겨우 10살 된 애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다만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했을 줄 알았는데 아이 아버지의 이름이 제 전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거야 그 여자 사정일 것이고 저는 그 여자에게만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여자 속을 긁으며 불안을 증폭시키기로 했죠. 이렇게 찾아와서까지 입조심을 부탁하는 걸 보면 분명 캥기는 게 있었을 테니 말이죠. 저는 아이의 상담을 핑계로 그 여자를 매일같이 호출했고 매일 저를 마주하며 과거를 떠올려야 했던 그 여자는 제 예상처럼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아이 수업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고 걱정스러운지 제게 매번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듣기라도 할까봐 정작 뭘 잘못했는지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죠. 진심 없이 당장의 과거 일이 들통날까 말로만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과거의 제 치욕을 생각하니 그것만이라도 볼만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어버이날을 맞이해 학부모님들을 교실로 모셔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모든 부모님들께 참관을 부탁드린다며 개인적으로 연락들을 드렸고 그 여자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은 별 탈 없이 진행되었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모습에 행복해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죠. 하지만 유일하게 그 여자만큼은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그 여자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슨 속내를 품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자던 여자는 제게 준비해온 얘기를 꺼냈어요. 도대체 뭘 원해? 돈이라면 달라는 대로 줄게. 이제 그만. 제발 그만하라고. 도대체 당신이 바라는 게 뭐야? 차라리 솔직하게 원하는 걸 말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글쎄, 당신이 10년 전에 나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길 바래. 당신 나한테 뭐 잘못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잖아. 몰랐어? 그걸 원해? 내가 사과하는 거? 그래, 나 당신 전 남편이랑 바람 폈다. 그래서 너 유산시키고 너한테 이혼해달라 했지. 너랑 이혼하면 내가 데려가려고. 사실 나 그놈 돈 좀 있는 줄 알고 꼬셨던 건데 근데 정작 너한테 돈 챙겨주더니 완전 개털됐더라? 돈 때문에 만난 놈인데 그래서 그놈도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사실 나 그놈도 양다리였거든. 그래서 뭐 결국 유산한 건 네 탓이고 네 남편이랑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미안해야 하는데? 솔직히 너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아니면 네가 지금 선생이나 하겠어? 개털된 그놈이랑 어디 빌어먹고 살았겠지. 그 여자는 제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애아빠 이름이 왜 다른가 했더니 개털된 전남편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아이 친자도 속였고요. 참다 못한 그 여자가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영영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끝까지 저를 도운 모양이에요. 참관 수업 문자를 받고 도착한 그 여자 남편이 그 얘기를 전부 들어버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 여자 남편은 그 여자 뺨을 냅다 갈기고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여자와 지훈이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학교로는 지훈이의 전학 신청서만 날아왔거든요. 다른 엄마들 얘기로는 이혼하고 아이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결국 꽃뱀처럼 살아온 자신의 잘못으로 천벌을 받는 듯 합니다.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해요. 사실 그 여자의 행복을 바라고 싶진 않지만 자식은 죄가 없으니 말이죠. 혹시 이 채널을 듣고 있다면 이제라도 아이를 위해서 당당하고 정직한 엄마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